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사법부 수장 자격을 놓고 여야 사이 신경전이 치열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걸로 보이는데 대법원장 임명안이 부결된 건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은 본회의 시작 16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반대가 175표로 과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대법원장 이균용 임명 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법원장 인준안이 부결된 건 지난 1998년 노태우 정부 때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입니다.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항의 표시로 곧바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목적으로 반헌법적, 반국민적 책동을 저질렀다고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국민이 아닌 범죄 피의자 대표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가로막았던 모습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10억 원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 등을 거론하면서 부적격 인사임이 명확하다며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의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합니다.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국정감사를 앞둔 정기국회 전국은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사법부 수장 공백으로 인한 혼란에 대한 책임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대통령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본회의 부결 직후 공식 브리핑에서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인 이 후보자의 임명안이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부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국민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하는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의 끝을 예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음 달 중순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인사가 지연될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임명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서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등 사법행정 전반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다음 달 10일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인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소장 역시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여야의 정쟁 속에 대법원장 인준안이 부결되면서 헌재 소장 후보자 지명도 고려할 사항이 많아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현 정부의 보수 기조에 맞추면서도 야당의 송곳 검증을 통과할 후보자를 찾기 어려워 장고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헌재 소장 후보자로 세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도 뚜렷하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헌정사상 첫 헌재 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퇴임한 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희수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같은 해 9월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격 없음이 드러난 김희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서도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후 이진성 전 헌재 소장이 임명되기까지 헌재는 총 10개월 동안 소장 공석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첨예한 여야 대립으로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가운데 헌재 소장 공백 사태마저 더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이 야당 의원들 주도로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을 새로 정한 이른바 머그샷법과 보호출산법 같은 비쟁점 법안 80여 건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탔습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을 넘는 182명이 신속 처리한 건 지정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4당에다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표를 더해 가결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뒤 병원으로 돌아갔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택시를 잡아타고 국회에 출석해 한 표를 보탰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의 독립적인 수사로 규명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회법상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특검법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 중복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60일 이내인 본회의 숙려 기간까지 최장 240일 논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6월 이후엔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건 발생 77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인 규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적 의도로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특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사안마다 어깃장을 놓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국회가 마비되고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 밖에도 국회 본회의에선 지난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미뤄졌던 비쟁점 법안 80여 건이 함께 처리됐습니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 의무화법과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법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 전 음주 측정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무리한 기소라며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외압의 증거가 공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 순직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특히 고 최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착수 2달여 만에 박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기록 이첩 보류와 기록 이첩 중단 2가지 명령에 대한 항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할 때까지 사건 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이 장관 귀국 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고 말하며 부하에게 이첩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이첩 당일에도 김 사령관으로부터 당장 인계를 멈추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미 인계 중이라며
죄송하다는 답변만 한 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지난달 2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정당한 명령이 있었고 외압과 관련해서는 박 전 단장 역시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무리한 기소라며 재판 과정에서 관련 기록과 증거가 공개되면 오히려 외압 의혹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꼽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락은 11일 본투표가 끝나면 가려지는데요. 여든 야든 지는 쪽은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조소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풍경은 기초단체장을 뽑는 여느 선거 때와는 다릅니다. 선거운동 장면마다 마치 대선을 방불케 합니다. 여당은 김태우 후보 선대위에 정우택, 정진석, 나경원, 안철수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포진시켰습니다.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도 자기 선거 뛰듯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공익 제보를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 이래가지고 뭐 특별 사면 특별 그 복권 다 했는데 그럼 대통령도 마음에 두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당력을 집중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필두로 강서 지역구 의원 3명은 물론 전국의 소속 의원들이 모두 출격했습니다. 검찰에 의존해서 정치를 전혀 하지 않고 검찰에 의한 압수수색만 하는 정권, 윤석열 정권의 확실한 경고장을. 단식 뒤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도 진교훈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병상유세로 힘을 보탰습니다. 당의 총력 지원을 받는 후보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활동했다기보다는 이 이력을 민주당에서 갑작스럽게 마지막에 후보를 끼워 넣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2017년도에 인사청탁의 문제라든지 또는 골프 접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복귀를 했고, 거대 양당이 당력을 총동원하는 건 이번 보선이 내년 총선을 반년 앞두고 판도를 미리 엿볼 전초전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패배한다면 지도부는 치명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당이 진다면 수면 아래에 있는 수도권 위기론을 더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직을 잃었다가 3개월 만에 특별 사면 복권된 김태우 후보 출마를 결정한 김기현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다면 구속영장 기각으로 생환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에서 드러난 당내 갈등을 또다시 부추길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 3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지만 가장 최근인 지난해 지방선거 땐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 강서 구민들입니다.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강서구청장 보선 결과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단식 이후 회복 치료를 받는 중에 재판을 위해 법정에 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살아있는 한 수사가 계속될 거라며 길어지는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을 혐오했고 원하는 것을 한 개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검찰은 유착을 주장한다며 피고인의 입장을 떠나 모멸감을 느낀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함께 재판을 받은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안아보고 싶다며 법정 안에서만이라도 접촉금지라는 정 전 실장 보석 조건을 완화해 신체 접촉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다음에서 아시안게임 응원전 댓글이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작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TF팀을 꾸린 데 이어서 경찰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길들이기 위한 과잉 대응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권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발단은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경기였습니다.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의 클릭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수는 2,900만이 넘었는데 한국은 고작 200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 측은 매크로와 VPN을 이용한 해외 우회 접속 때문에 발생한 이례적 현상으로 파악했습니다. 로그인 없이 응원 횟수에도 제한이 없도록 했는데 2천만 건에 달하는 IP 클릭 중 99.8%가 일본과 네덜란드 두 개의 IP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대신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만드는데 어렵지 않고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권에선 이번 응원 조작 사건이 과거 드루킹 사례처럼 선거 여론 조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수차례 매크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 주요 포털이 불순한 여론 조작 공작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시급히 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도 카카오 측이 수사를 의뢰하기도 전부터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고 발빠르게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중계를 보며 놀이처럼 즐기도록 마련된 서비스를 놓고 지나친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로그인 과정을 거치는 뉴스 댓글창이나 여론을 반영하는 공론장과는 성격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실제 DC인사이드 이용자 한 명은 자신이 축구 응원 매크로를 돌렸다며 축구 경기로 무슨 여론 조작을 하냐고 주장했다가 해당 글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클릭 응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회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한 옥죄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야권과 네티즌은 이번 일을 계기로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실명제와 VPN을 차단하는 등 정부의 포털 여론 통제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부의 금융지원이 오히려 시행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에 앞서 정부는 대대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금융 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민간 주택 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20조 원 이상을 증액하여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 원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간금융업권이 조성한 2조 2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돕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당국의 노력에 더해서 시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저희 업계가 뜻을 한데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와 허그가 PF 사업자 추가 보증 규모를 각각 5조 원씩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사업장을 선별 지원하여 수익성 있는 사업장으로 탈바꿈시킨다면 PF 시장 안정화와 함께 금융회사들의 경영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하지만 이미 130조 원을 돌파한 부동산 PF 대출 잔액에 비하면 이번 금융지원 규모는 너무 작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벌써 정부의 이번 금융지원책으로 인해 일부 시행사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구조조정을 좀 해서 이게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된다. 무조건 이 기금을 투입을 해서 살린다라는 건 이들 업체 시행사 입체 이상에 보면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 정부가 지원해 주는구나.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기 개선과 금리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따른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엄은주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와 시공사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와 시공사인 GS건설 등 모두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LH 인천본부 검단사업소와 건축설계사무소, 감리사무소, 하도급 설계업체, 구조설계사무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LH와 GS건설뿐 아니라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란의 여성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란 정부로부터 31년의 징역형과 154대 태형을 받았지만 지금도 감옥에서 투쟁하고 있는 불굴의 인물입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has decided to award the Nobel Peace Prize for 2023 to Narges Mohammadi for her fight against the oppression of women in Iran and her fight to promote human rights and freedom for all. 1972년 이란 서북부 잔잔에서 태어난 모하마디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90년대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2003년 인권운동에 뛰어듭니다. 지난 2011년 수감된 인권활동가를 도운 혐의로 붙잡힌 이래 지금까지 13번 체포되고 5차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누적된 징역형만 31년에 154대의 태형을 받았는데 지난 2021년 시위로 체포돼 현재 인권 침해로 악명이 높은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 갇혀 있습니다. 최근에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힌 뒤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의 일주기를 맞아 옥중에서 히잡을 태우며 저항했습니다. 모하마디는 미국 뉴욕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나의 인권옹호 활동에 대해 국제적인 지지와 인정을 받은 덕분에 더 단호해지고 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 열정적이고 더 희망을 품게 됐다며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I hope one day to be able to tell you that execution have stopped in Iran and that women in my country have got their rights and that we have a better human rights situation in Iran. 불굴의 투사인 모하마디도 현재 17살인 쌍둥이 자녀와 8년 동안 만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남편 역시 이란 반정부 인사로 2013년 프랑스로 망명해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 발표 직후 모하마디가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석방해달라고 이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내일이면 꼭 25주년이 됩니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일본의 호응 등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길에 난제가 여전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안을 내놓은 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재개됐습니다.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 등 양국의 협력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은 지난달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로 이어졌습니다. 마침 한일 양국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발표한 지 25주년을 맞은 올해 일본 정부는 지금처럼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가 없었다며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両国が未来志向の関係を構築していく上で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と考えております. 하지만 강제 동원의 강제성과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부인,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끊이지 않는 역사 왜곡과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까지 곳곳에 갈등 현안이 지뢰밭처럼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조치에 비해 일본의 호응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본의 전향적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하는 노력이 그걸 받는 한국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본 전문가 사이에서는 한미일 등 다국적 관계 속에 여러 분야에서의 한일 관계를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日米韓を中核とする多様な分野における多国間協力の中にですね、日韓関係というものを位置づけて、関係の改善というものが後戻りすることがないように 순풍에서 언제든 태풍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민감한 한일 관계. 미래 지향을 강조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의미를 잃지 않으려면 갈등 국면에서 한일 양측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것인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연이어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을 또다시 쏘겠다고 예고했는데 그 시점이 이번 달 중입니다. 발사 시점으론 오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러시아의 기술 지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최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에 이어 8월에도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연거푸 실패한 북한. 북한은 이달 중 3차 발사를 단행하겠다며 발사 시기를 미리 못 박은 상태입니다. 북한이 그간 정치적 일정에 맞춰 도발을 감행한 전례에 비춰보면 3차 발사 시점은 노동당 창건일인 오는 10일 전후가 될 전망입니다. 당 창건일을 맞아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최적의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북한은 발사 시기를 두고 최종적으로 전통적 혈맹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대놓고 중국이 개최한 국제 스포츠 행사인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폐막식 이후에 도발을 감행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했지만 아마 그 중국의 항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1대1로 회의 모두 감안해가지고 시점을 정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와 함께 위성 발사 성공엔 날씨가 중요한 만큼 이달 중 기상 상황 역시 고려 요소로 꼽힙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면 러시아로부터 어떤 형태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선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건네주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지원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당시 김 위원장은 위성기술 등을 건네받고 싶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고 호주 강국의 현 주소와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며 기술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백악관 당국자가 지난달 2천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말 발생한 탈중앙화 금융업체 믹신 해킹 공격 배후로 북한이 의심된다고 말했는데요. 뉴버거 부보좌관은 해킹 수법이 이전 북한의 수법과 동일한 걸로 보인다며 현재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가상화폐 거래를 중재하는 믹신은 앞서 지난달 25일 해킹 공격으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시 주석과 회동 일정이 아직 잡히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두 정상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수 있다고 관측해왔고 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G20 이후 1년 만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지난달 러시아가 미국 외교관을 추방하자 미국 정부도 러시아 외교관들을 맞추방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미국 외교관 2명 추방에 따른 대응으로 미국에 근무하는 러시아 외교관 2명을 외교적 기피 인물인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우리 외교관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괴롭힘을 참지 않을 거라며 이번 조치는 러시아도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일자리 증가세가 전망치를 2배나 웃돌아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드노믹스의 성공이라고 자축했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일자리가 33만 6천 개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였던 17만 개를 2배나 웃돌며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올 들어 감소세를 보이던 일자리 증가세가 급격히 반등해 미국 경제의 회복력을 증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oday's job report is just another example of what it looks like when we focus on building an economy from the middle out and the bottom up, not the top down, while bringing deficits down at the same time.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많다는 지적에는 나쁜 일만 부각하는 언론 행태를 지적하며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고 꼬집었습니다. I just think let me put it this way. If you just watch what happened last week in the Congress, how excited are you going to be about much of anything? 일자리 시장이 탄탄하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고금리를 버틸 체력이 있다는 얘기여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금리를 동결했던 연준이 다음 달 0.25%포인트 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아졌다고 관측했습니다. I was really shocked to see such a strong number this month, but right now the market thinks it would be more likely that if the Fed were to hike, that it would happen in November rather than December. 고용지표 발표 직후 금리 인상 우려로 하락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일자리 증가세에도 임금 인상률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는 데 주목하며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스닥이 1.6% 오르는 등 3대 지표 모두 1% 안팎의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내년 올림픽을 앞둔 파리 등 프랑스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한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지하철과 기차역에 탐지견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빈대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파 커버를 들추자 안쪽에서 기어다니는 빈대가 발견됩니다. 소파 틈새에는 10여 마리의 빈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탑승객이 많은 프랑스 고속열차 안에서도 빈대가 기어다닙니다. 영화관에서 빈대에 물렸다는 사진이 나도는 등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곳곳에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Alors moi ça m'a vraiment traumatisée dans un sens où là je prends actuellement un Ouigo et c'est vrai que là je suis pas tranquille donc mes affaires je garde mes valises fermées pour éventuellement éviter que ça vienne dans ma maison. En plus moi je suis pas d'ici. Je devais prendre le train et je me suis demandé si j'allais en trouver. Donc ça m'a un peu refroidi mais en même temps je sais qu'on en trouve aussi dans les cinémas finalement un peu partout. 올림픽을 9개월여 앞둔 프랑스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탐지견을 투입해 파리 지하철과 전국 기차역에서 빈대를 색출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신고가 접수된 40여 건을 확인한 결과 빈대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파리에 빈대가 많다는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빈대를 없애달라는 일감 주문도 끊이지 않습니다. Et ils se rendent compte en fait ils ont des punaises. Parce que comme on dit en France, il y a une personne sur 10 qui est touchée. Et sur Paris, une personne sur 4. 3년 전에도 빈대 퇴치 캠페인을 벌였던 프랑스는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한번 빈대와의 전쟁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Outside the rain begins and it may never end. So cry no more on the shore. A dream will take us out to sea forevermore, forevermore. Close your eyes and dream, and you can be with me. Neath the waves, through the caves of ours, long forgotten now. We're all alone. We're all alone. Close the window, calm the light, and it will be alright. No need to bother now. Let it out, let it all begin. Learn how to pretend. Once a story's told, it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8도로 어제보단 높은데요. 낮 기온도 23도까지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영동에는 5에서 30, 남해안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오후 늦게부터,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밤 늦게부터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엔 비가 오겠고 한글날에는 경기와 영서에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춘천이 8.3도, 대구가 12.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전 22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